정부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인구 50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도 이 특례시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남구 울릉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명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특례시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는요. 네. 광역자치단체고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특례시라는 명칭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가 정부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10월달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 하면서 금년 3월달에 국회에다가 법을 내놨습니다. 네. 거기 보게 되면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을 부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 이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구 100만 명이라는 기준을 인구 50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셨는데요.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특례시를 이제 그 정부가 두겠다는 이유는 첫째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이제 대처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또 지방 분권을 강화하겠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 100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전부가 이게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비수도권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창원과 마산과 진해가 통합돼서 창원과 통합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전부 다 수도권의 도시들만 혜택을 받아서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한 현상이라든지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걸 갖다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갈라가지고 수도권은 100만 이상의 대도시,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50만 명으로 완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특례시를 지정한 것이 맞다 해서 제가 지금 이 법안을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보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이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으로 낮추게 되면 또 어떤 지역들이 이 특례시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지역들이 특례시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의 그 기초자치단체 보통 시라는 것이요. 75개가 있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50만 이상의 시가 포항시를 포함해서 총 15개가 되고요. 아, 네네. 예, 그렇습니다.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100만 미만은 100만 미만이죠. 그런 시는 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전주시, 천안시, 안양시, 김해시 등 11곳이 되는데 경기도가 아닌 비수도권에 있는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도시는 바로 우리 포항시를 비롯해서 청주, 전주, 천안, 김해 5군데가 되겠습니다. 바로 5군데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지역들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여기 해당되는 그 5개 시군 네. 국회의원 또 뭐 시장 군수들하고 이 국민 대토론을 갖다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반기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주 같은 데서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추진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특례시를 갖다가 지정할 때 반드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동일하게 달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해당 지역들은 또 긍정적인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 특례시를 바라는 지역들로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또 그동안 어떤 제약이나 불편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렇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가 뭐 10,000명짜리 시도 있고 우리 포항시 같이 50만 또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아이가 자라면 그게 맞도록 옷을 갖다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몸집은 커지는데 옷이 적게 되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만 이상의 대도시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도의 허가라든지 중앙의 허가를 받고 지시 감독을 받으면은
빠른 그런 행정 대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폭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신축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또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 지역개발 채권 발행이라든지 특히 많은 건축물 허가라든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문제라든지 농지 전용 허가 또 개발 제한 구역 지역 및 해제 이런 것들 일일이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굉장히 늦어지고 또 도가 포항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항시의 경우는 특히 50만 인구도 그렇습니다. 면적이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1000평방킬로미터인 대도시이고 또 행정수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항시는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첨단 분야 산업도 많고 산업단지도 있고 해양 그 항만도 있고 산림도 많고 또 노사관리 문제 우리는 해병대 군사행정까지 해야 되고요. 또 공항 뭐 해수욕장 행정수요가 매우 복잡 다양하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포항시가 특례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걸 내고 있고 이런 그 특례시가 되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게 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좀 제약과 불편함이 많은 것 좀 같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그간의 불이익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특례시가 되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좀 달라질까요? 우선 특례시가 되게 되면요. 그 네. 19개의 그 도가 하는 기정들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기능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구, 그리고, 정원,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커지게 돼서 규모의 도시를 갖추게 되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사무가 이제 도에서부터 이양되게 되면 많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지출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도세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만 도세도 우리 포항시가 직접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두들이고 있고 또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재정, 행정, 기구, 정원 이런 상의 특례를 받게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경북 도내에서 도세를 많이 내는 우리 포항시가 또 특례시가 된다면 이 경북 전체 세수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도세 같은 거 갖다가 직접 이제 우리 시세가 되니까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줄어든 만큼 국세를 갖다가 조정해서 띄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서울시에 보게 되면 예를 들게 되면 서울의 이제 그 재산세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전체 70~80% 걷어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세 군데에서 재산세를 걷어가지고 50%는 세 군데에서 쓰고요. 나머지 50%는 갖다가 서울시 시 전체가 쓸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만약 포항시가 우리가 이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지방 소비세를 걷어가지고 많게 되면 50%는 포항시가 쓰고 50%는 도의 재원을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특히 행정 안전부에서 일반 교부세라고 각 시군에 배정하는 그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정부가 특례시를 인정한 만큼 다른 시군이 손해보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번에 법을 통과시키면서 논의해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특례시 지정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 국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었어요.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날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되게 이제 비수도권에 이제 5개 시도에 시장 군수 또 국회의원들 또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네. 첫째는 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처럼 도시가 커지면 그게 걸맞는 기능과 권한이 부여되고 아이가 자라면 그게 맞는 옷을 입듯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근데 이런 특례시를 지정하는데 100만 이상이라는 인구를 갖다가 그대로 그것만은 기준을 해가지고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차별화해서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도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과연 특례시가 지정되었을 때는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갖다가 배분하는 것이 맞느냐.
또 이런 기능과 권한이 배분됐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며 특례시가 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 문제와 더불어서 기구, 그다음에 정원, 그다음에 직급이라 그러죠. 공무원의 네. 직급 상향 조정. 이런 문제는 어떤 상식 적정하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또 이 자칫 기초자치단체 간 서열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서열하는 전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왜 강물이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흘러 들어가는데 중간에 포도 놓아가지고 또 댐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그걸 완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말입니다. 모든 우리 지방에 사람들이 인구가 전부 다 서울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듯이 바다 다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그렇죠. 지방 소멸에 대비해서 각 권역별로 거점 도시, 우리 허브 도시가 있고 집중 도시, 콤팩트 도시랍니다. 이런 그 완충제 역할을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은 우리 포항시 인근에 그 울진, 그다음에 영덕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그래도 포항이라는 도시가 있으니 거기 나와서 의료시설의 혜택, 교육의 혜택, 문화 그런 환경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맞으면 다 블랙홀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서열화가 아니라 지역별로 그 소위 권역별 거점 도시를 형성해가지고 지역 주변과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특례시를 진행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기초자치단체 상호 간의 서열을 조정한다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건 바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그러면 이 특례시가 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시의 종류를 갖다 정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정부가 특례시를 만들겠다 해서 지금 내놓고 있고 거기는 50만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50만 이상의 그 도시의 국회의원들이 제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개정 법률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률을 동시에 병합 심사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국회 그 소관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안을 심의해가지고 만약 법안이 행정 그 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를 돼야겠죠. 그렇죠. 이제 과반수 출석 과반수 기준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게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공포하게 되게 되면은 이 법이 이제 발효가 되고 바로 우리 포항시는 특례시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의원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 포항시 특례 지정은 포항 시민들의 수건입니다. 제가 그 19대 국회의원이 돼서 제1호 법률을 낸 법인데요. 그때 그렇죠. 국회가 끝나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또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이제 법을 내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거듭드립니다만은 포항시가 특례시가 되면은 지역 채권 발행, 건축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 9개 분야 대상 사무를 도에서 지정한 바로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또 본청의 기구 정원이 늘고 직급도 상향되고 지방교육세, 취득세, 면허세, 지방 소비세 등이 우리 시세로 전환돼 가지고 재정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항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항시의 위상과 그리고 포항시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포항 시민들 또 포항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만 MBC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특례시 지정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 식사하셨어요? 예. 예, 포항남을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기 의원입니다. 독도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셨어요?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심하시면 나름 한번 방문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그런 소신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자리거든요. 그 아까 청와대 파견근무 여러 차례 했던데 그건 또 유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국세청 조사국장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전천 조사 1국장, 중부청 조사 1국장, 중부청 조사 4국장, 조사국장만 4차례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조사통으로 국세청에서 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성과, 그 인사청문 보고서에도 보게 되면, 요청서에도 보게 되면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런 것도 돼 있더란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볼 때 국세청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니까 우리 이제 기업인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 이런 게 있어요. 저분이 이제 특수통인데 지금 이 세수 목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최근 3년간 보게 되면 대개 초과 세수, 당초 예산보다 대개 20조 이상 거쳐들었어요. 그런데 금년 4월 말까지 보니까 지금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부족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부분에 가장 세수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개 이제 법인세죠. 예? 지금 일단 5천억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부족한 건 이제 관세가 부족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마다 10조 원 넘게 앞으로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전망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을 보게 되면 말씀입니다. 기재부가 지금 제출한 예산이 작년보다 6.2%가 늘어난 498조를 갖다 제출해놓고 있고 일부 여당에서는 500조가 넘는 작년 같은 9.8% 증가된 예산을 갖다 편성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수도 부족하고 예산 쓸 때는 많으니까 정부가 이걸 꾸려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겠죠. 국가 빚을 늘리는 방법하고 세수 확대를 통해서 재정 수지를 갖다가 메꾸는 방법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세무조사 또 과도한 세무조사가 청와대 눈치를 보고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공직 후보자가 지금 내정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지금 청장이 되게 되면 소위 표적조사, 이런 이 부당한 명령이나 적법하지 않은 명령,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면 과감히 노하고,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후보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좀 확보가 돼야 돼요. 아시다시피 국세기본법 제81조, 이런 얘기가 있죠. 누구든지 세무공문을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해 가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유명무실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계에 의한, 다른 하나는 위력으로 의한. 그렇죠? 위계는 고위청, 상부청, 뭐 청와대가 이건 이 정부뿐만 아니에요.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위력은 어디입니까? 정치 권력, 청와대 권력이에요. 부당한 권력이에요. 그렇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개정 법안을 내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시, 종결을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등은 절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해놓고 법 개정을 내놨거든요. 이 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같은 생각이십니까? 먼저 저 의원님께서 이제 세무조사의 이제 중립성 확보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많은 국세 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법안이라 그러고 있어요. 이거 뭐 과감히 이런 위계나 위력을 일어난 부당한 세무조사 방지 규정 주는 것, 그거 뭐 몸꾸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세기본법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공정한 어떻습니까?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행 이제 그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제도가 있고 또 해외 입법례나 아니면 이제 국민적인 이제 공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본인의 소신과 그리고 철학으로서는 분명히 부당한 세무조사, 표적조사 앞으로 노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얘기했는데 성실하고 굉장히 청렴하고 잘 알겠는데 바로 아까 누가 대가약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도 이제 지켜보면서 과연 이런 기획조사, 표적조사,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한 세무조사를 갖다가 과감히 앞서서 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그런 결단이 있느냐,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느냐, 그게 좀 염려스러운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이 납세자들, 또 기업인들, 일반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도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국세청장 청문회 임하면서 이 모두 발언하셨는데
이 모두 발언의 요체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행정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에 의해서만 바로 설 수 있고 어떤 변화를 거듭하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상누각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사상누각이 되지 않으려면 국세행정이 제대로 가려면 저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금을 거둔 국세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청렴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심재철 의원의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직 후보자가 지방 서울청장 할 때 조사 나갔던 사람들이 현대 자동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일이 있다. 꽤 사과하셨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아쉽다.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정치 권력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렇죠? 맞죠? 예.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태스크포스에서도 건의한 내용들, 위력과 위기에 의한 그러한 부당한 세무조사를 갖다가 실시하거나 중지하거나 할 수 없다고 이 법 개정안을 제가 내놨는데 왜 거기에 반대하는 것인지, 부동산 투기 조사 그게 바로 위기에 의한 자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국세청을 보호하고 국세청 공무원을 보호하는 그런 법 개정안에 대해서 왜 그런 회의적인 반응을 하는지, 뭐 미국의 경우가 있고 다른 나라에 없다. 다른 나라에 없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겠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이 행정이 징세자 위주가 아니라 납세자 위주 행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한번 보시죠. 종합부동산세 2015년 대법원 판례가 났죠? 재산세 이중과세 돌려주라고. 예. 그렇죠? 예. 대상자가 무려 28만 명. 그 다음에 환급 액수가 2천억. 그런데 지금까지 17,800명, 920억밖에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1년간은 가령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어제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개별 알림을 발송하도록 하겠다. 뒷북 행정이고 면평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 후보자도 이 대상자죠. 환급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어요? 네. 국세청 공무원 중에 내가 아까 개별 정보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은 국세청 공무원들 대상자가 얼마고 환급받을 액수가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몇 건 신청해서 얼마나 받아간지 전체적인 한번 내보세요. 왜 이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게 관합이 되는데 과소 적게 받았다면 아마 일일이 통보해서 다 걷어들였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납세를 위한 행정입니까?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봤더니 우리 청장 후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 거 안내문이 붙었어요. 민원인들이 그랬대요. 이거 왜 우리 환급 받아야 될 텐데 왜 통보가 없다 그랬더니 소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파트 관리 소장이 저걸 써붙였어요. 저거 보세요. 언제까지 어디 해가지고 가라고. 이걸 아파트 관리 소장이 이게 알려줄 사항입니까? 국세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왜 이런 행정을 갖다가 방기하면서 무슨 납세자 위주 행정을 한다고. 돌려주면 돌려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금 걷어들일 때 늦게 내는 사람들한테 이자 물리는 거하고 잘못 받은 세금 돌려줄 때 환급 이자 세율이 6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납세자 위주의 조세 행정이 돼야 될 것이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국세청의 공무원들이 이 환급 받은 사실을 갖다가 환급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도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될 텐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국세청 공무원들이. 먼저 저희 국세청 공무원들한테 별도로 안내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고 안내는 국세청 공무원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갖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얼마나 받았는지 내가 절대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환급 받은 사실이 있게 된다면 국세청 공무원들이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만 무슨 납세자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 먼저 자기네부터 환급 받는 거. 자, 하나 묻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다산 정량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이 뭐라 그랬죠? 어떤 게 좌우명입니까? 세 가지를 내세웠죠. 성공후사, 솔선수범, 그리고 역지사지. 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봅시다.
이게 국세청 공무원들이 만약에 받았다면은 아마 청와대나 또 이 정부 고위 관료들은 알고 아마 많이 환급받았을 거예요. 이것은 성공후사가 아니고 선사후공이에요. 솔선수범이 아니라 솔선수익이에요. 국민들 위해서 솔선수범이 아니라 자기들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역지사지 국민들 과오만 났던 납세자 입장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 입장만 고려하는 역지사지 이거 얘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이 모두 발언을 갖다 내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야말로 국민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잘 하겠구나. 근데 이거 보세요. 실상이 이렇게 됐다고요. 이거 국민들이 알면 분노할 거예요. 돌려줄 세금, 잘못 받은 세금, 안내도 안 하고 내년 5월 30일이면 저 기한 만료되는 거죠? 5년 시효 만료되죠? 왜 이거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이제 오늘 저 인사청문회 앞두고 어제 무슨 뭐 알려주겠다고 났어가지고 말인데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국세청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잘 아시죠? 제가 정부의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면서 국세청의 조직, 국세청의 기구, 인력 많이 늘려준 사람입니다. 잘 되길 바라요. 응? 그래서 우리 저 공직 후보자님 한 2년 하고 2, 3년 하게 떠나게 될 텐데 떠날 때 그리고 이 공직 사회 또 후배들한테 평가를 받아야죠. 그분 계실 때 말 그대로 납세주의 행정, 그 다음에 정권의 권력의 위력에 휘둘리지 않은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떠났던 정말 닮고 싶은 바람직한 그런 거 선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죠. 제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납세자를 잘 납세자를 배려하는 그런 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꼭 마음을 얻는 사상 누각이 되지 않는 그런 조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요.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우리 그 비정기조사 대상자 중에 교차 세무조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 돼요? 잘 몰라요. 연간 30건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소위 기획조사, 표적조사의 대표로 불리는 것이 이제 이 교차조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4월 달에 감사원 감사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한번 보시죠. 국세청 본청에서 업종별로 거래 유형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탄류 혐의 법인 명단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석 계획서를 갖다가 만들어가 시달하게 돼 있는데 저게 전혀 자료 보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이 국세청 기록관리 기준 피하게 되면은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부터 착수에부터 종결까지 모든 조사 업무 관련 기록물을 갖다가 보존기간 10년을 하고 있어요. 또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모든 생산 과정 결과를 갖다가 반드시 전자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전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저기 보세요. 빨리 넘어가 버리구만. 서울지방국세청 모든 국세청에서 대전지방국세청만 등록하고 시스템에 전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 서류가 하나도 보관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저희가 네? 이제 조사 대상 선정 관련 문서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기록물에 포함이 되면 10년인데요. 그 근데 왜 당시에는 5년으로 5년으로 저희가 왜 이제 자유를 단축합니까? 그 이거 당- 제가 이 기록물 관리법 주관했던 저 사람인데 기록관리법에 10년 됐으면 길게 하는 건 괜찮지만 축소는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교차 세무조사가 근거도 없이 주목하기 싫어한다. 어떤 기록물, 어떤 근거도 안 남겨놓고 등록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씁니까? 이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표적 세무조사로 활용한 그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문서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왜 문서를 왜 등록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5년으로 이제 왜 보관을- 5년을 했냐 이게. 물론 이게 현재 후보자의 책임은 아닌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응? 왜 분석표라든지 검토보고서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왜 하나도 안 남겨놓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파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문서 보존 기간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사 선정 관련된 것을 저희가 이제 5년으로 이제 과거부터 보존하던 그런 게 이번 감사 과정에서 10년으로 이제 보존하는 것으로 지적이 아니, 돼가지고 국세청이 선정 근거도 안 남겨놓고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 납득을 합니까? 아까 일부 위원들이 지금 무슨 MB 뭡니까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슨 부당한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럽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그러면 했다고 불법 부당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국세청이 시인하겠어요? 부당한 누가 느낍니까? 세금을 당한 기업 쪽에서 국민들이 볼 때 느끼는 거예요. 불법하고 부당한 세무조사하면 안 되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후보자 조사국장 할 때 소위 MB 사돈 효성 포스코 에너지 세무조사 했죠? 제가 조사국장 할 때 어쨌든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또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자료 넘겨보세요. 지금 이 감사원 보게 되면 전부 다 보세요. 대상자 공정성 확보가 안 돼 있다. 전부 다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감사원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아마 그게 다른 기관에서 했으면 이거 전부 다 사법 처리할 대상이에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서부터 응? 왜 이거 하나도 보관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또 지금 이 보세요. 판루 혐의를 확인할 수 없는 관련인을 갖다가 대상자를 갖다 선정한 예. 또 그다음에 수없이 많아요. 관련인에 대한 관할 조정 승인 없이 교차 조사를 수행한 예. 또 그다음에 외형 기준에도 맞지 않는 액수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고른 거예요.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되었던 기획조사, 표적조사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교차조사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답하겠어요? 이번 교차 세무조사 감사를 통해서 과거 이제 교차 조사가 도입된 이후에 전반적인 실태를 저희가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공직 후보자가 다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교차 조사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만을 빨리 해야 되겠죠. 예.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 발급위에서 근거 자료 다 등록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이제 통보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문서 보존 기간을 확대하고 또 교차 조사 요건 검토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교차 예. 강조한 국민의 마음을 신뢰받는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교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게 되면 나중에 공부할 때 교차 세무조사의 종합적인 개선만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